이번 중동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구냐고요? 미국, 이스라엘? 아니면 이란? 아휴, 아직도 눈치가 그렇게 없으셔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최대 언론 YNET이 경악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한국이다. 이란전은 한국을 위한 쇼케이스였고 한국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진짜 슈퍼스타가 되었다. 왜 전 세계의 모든 관심과 신뢰는 총알 한 발 안 쏜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전쟁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준 전 세계적인 광고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동아줄이 되어버린 상황.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온 이 치밀한 설계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 일주일이면 상대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일주일도 길죠.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며 벌이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삽질을 해댔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카민스키 교수님의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저는 칼튼 크라우스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3학년. 미국이 설계한 세계의 질서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죠. 나스닥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즉각 보고서를 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70%, 호르무즈 의존도 세계 최상위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72시간 안에 암흑에 잠길 것이라고요.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이스라엘 최대 언론 YNET의 일면에 단 한 줄이 박혔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번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한국이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 팔아주려고 작정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립서비스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카민스키 교수님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셨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고문, 전 국제통화기금 전략안보분석관. 화려한 직함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구소련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한 분이에요. 거대한 제국이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물류마비와 에너지 실패만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본 분입니다. 그 경험이 이분을 만들었죠. 전쟁의 승패는 전선이 아니라 공장의 굴뚝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게 카민스키 교수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의 경제학자로 3차례나 선정했고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과 2024년 에너지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공급망의 예언자라 불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YNET 기사를 스크린에 띄우며 강의실을 천천히 훑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분석가들이 한국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지수, CDS 프리미엄 실시간 수치였죠. 숫자는 호수처럼 잠잠했습니다. 전쟁 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붕괴에 베팅하지 않고 있어요. 이 시장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투자자들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것 아닌가요? 한국은 미국이 에너지를 끊으면 하루도 못 버틸 유리성 아닙니까? 교수님은 대답 대신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한국 남부 해안 일대 정유 단지의 실시간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었죠.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숫자가 선명했어요. 100%. 강의실이 그 숫자 앞에서 굳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유소는 원유 조달 실패로 가동을 멈췄죠. 로테르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정제시설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유 단지들은 달랐습니다.
가동률 92%. 굴뚝의 검은 연기가 멈추지 않았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미스터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비웃음이 사라진 순간이었죠. 탱크 안에 기름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 기름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경로를 이미 사버린 겁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던 그 시각, 백악관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연합 함대 참전을 요구했거든요. 혈맹인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믿었죠.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공급망 사수. 한반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한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맹이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부가 아니에요. 협상이었죠. 그리고 워싱턴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 화면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체결한 계약서 요약본이었죠. 35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단순한 방산 수출 계약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짚으신 조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 에너지 최우선 공급권. 한국은 전쟁이 터지기 2년 전부터 중동의 기름을 자기들 전용 창고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에너지를 담보로 받아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팔면서 그 총의 탄약을 먼저 확보해 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방산 수출로 보입니까?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다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강의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혀 재물이 될 줄 알았던 한국 선박 26척이 있었죠. 미 해군의 호위도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 해수부가 독자적인 위성 관제 시스템으로 미군도 파악하지 못한 수로를 뚫고 빠져나간 겁니다. 어느 나라도 요청하지 않았고 어느 나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국 혼자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아랍에미리트 상공에서는 한국의 천공포대가 이란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동의 하늘은 이미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장악하고 있었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터의 심장부를 손에 쥔 겁니다. 내가 알던 지도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수치를 믿었고 블룸버그의 보고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치는 제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한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재앙을 자신들의 시스템을 증명할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를 가진 자가 왕이라고요? 아닙니다. 석유의 흐름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진 자가 진짜 주인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전원을 끌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이미 자신들만의 거대한 보조 배터리를 지구 전체에 매설해둔 상태였죠. 저는 그날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참전을 거부한 건 겁쟁이 짓이라고요. 동맹이 부르는데 안 간다는 건 결국 능력이 없거나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카민스키 교수님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크라우스 군, 한국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맹국들 얘기부터 해봅시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유럽 지도였죠. 미국이 이란 공습을 위해 전략 자산을 띄우던 그날 밤의 항공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항로가 뚝 끊겨 있었죠. 스페인 국경 앞에서요. 스페인이 미군 전략 자산의 영공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70년 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나라들이 정작 미국이 그 우산을 펼치려는 순간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말이 되죠.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에너지 의존도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이었죠. 그들이 참전을 거부한 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중동 에너지가 끊기는 순간 자국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한다는 공포.
무서워서 못 간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습니다. 즉각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죠. 주동 미군 철수, 주스페인 미군 재배치, 70년 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동맹의 질서가 단 며칠 만에 균열을 냈죠.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라 불리던 나토가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종이 호랑이였던 겁니다. 포효는 요란했지만 막상 발톱을 꺼내야 할 순간에 뒷걸음질을 친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질서가 생각보다 훨씬 허약하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카민스키 교수님은 유럽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펜타곤은 한국에도 즉각적인 연합 함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방위비를 냈으니 이제 피를 흘릴 차례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갔습니까? 아니요. 역시 겁이 난 거 아닌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워싱턴이 한국에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교수님이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문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참전 불가 통보. 명분은 단 하나였죠. 한반도 안보 우선.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유럽은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당당히 안 간 겁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핑계 아닌가요? 북한 핑계를 댄 거잖아요. 핑계요? 그렇다면 미국이 왜 반박하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미국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참전에 군사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무기를 끊김없이 생산하는 것이 동맹의 승리에 훨씬 큰 이득이라고요. 워싱턴은 이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죠. 한국의 반도체와 무기가 없으면 미국의 전쟁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으니까요. 동맹을 지켜줘야 할 나라가 오히려 동맹의 전쟁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배신자입니다. 일본처럼 충직하게 동맹에 순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순응이요? 순응은 약자들이 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순응이 아니라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네가 말한 일본을 한번 보죠. 그때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떴습니다. 유럽 기지를 거부당한 미군 수송기들의 이동 경로였죠. 그 수송기들이 향한 곳은 한국이 중동 인근에 미리 확보해둔 독자적 물류 거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가 한국의 창고를 빌린 겁니다. 동맹이 보호해줘야 할 나라의 창고를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켜줘야 할 나라가 오히려 지켜주는 나라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카민스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체 불가능한 실력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독자적 경제 블록, 경제 나토 구상이었죠. 유럽은 이 블록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한국이 오면 완벽한 체계가 된다며 구애했죠.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블록에 묶여 자율성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거절했고 유럽도 거절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순간 스크린에 경제 나토 가입국 후보 명단이 떴습니다. 일본의 이름이 맨 윗줄에 올라가 있었죠. G7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실익도 불분명한 블록에 기를 쓰고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한국의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일본은 이름을 올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한국은 그 명단 위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한국의 거절 선언을 보며 수군댔다는 후문이 있었죠. 무모한 짓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미군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창고를 먼저 찾았습니다. 무모한 건 한국이 아니었죠. 카민스키 교수님이 문득 구소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소련의 위성 국가들은 모스크바의 명령에 철저히 순응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련이 무너지는 순간 그 나라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시스템에 종속된 나라는 시스템이 붕괴하면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동맹국들을 체스판의 말로 여기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 체스판 자체를 흔드는 나라였죠. 어느 편에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걸어간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은 무서워서 못 갔고 일본은 눈치 보느라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익을 위해 당당히 안 갔죠. 충성심을 원하십니까? 전쟁터에서 진짜 필요한 건 충성심이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실력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실력으로 미국도 유럽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언제 어디를 벨지 결정하는 나라였죠. 누구와 손잡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미국도 유럽도 결국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배짱으로 버틸 수 있어도 기름은 배짱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호르무즈가 막힌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그건 경제학이 아니라 판타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1억 1천만 배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확보한 대체 원유의 양입니다. 한국 전체가 4개월에서 5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이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어디서 저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까? 숫자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붉은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캐나다, 카자흐스탄, 오만, 아프리카. 중동이 아닌 곳들이었죠. 한국은 호르무즈가 막히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17개국과 대체 원유 실물 계약을 체결했어요. 단 며칠 만에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짧은 시간에 17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교 절차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 일 아닌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17개국과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뒀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서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17개국의 문을 두드리고 악수하고 서명만 기다리는 상태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기다린 게 아니었죠.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2,400만 배럴 공급 계약. 전쟁 직전에 체결한 계약이죠. 해협이 막히기 직전, 이 물량들은 이미 한국 항만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기름을 먼저 빼온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측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이 진짜 무서운 건 물량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복잡한 흐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비축유 스왑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창고에 기름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국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고 대체 원유가 도착하면 그때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금융처럼 운영한 거죠. 기름을 현금처럼 굴린 겁니다. 이해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순간 정부가 비축유를 즉각 수열해 가동률을 유지하고 그 사이 대체 원유선이 도착해 창고를 채우는 구조였죠. 공백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요. 마치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 보조심장이 즉각 작동하는 것처럼요. 이건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었죠. 전 세계 정유사 가동 현황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이 붉은색이었죠. 가동 중단. 싱가포르, 유럽, 중동 인근 국가들.
전 세계 정제시설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푸른색이었죠. 정상 가동. 가동률 90% 이상. 로이터가 타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어둠에 잠길 때 한국의 정유 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은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밝았다고요.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성역이라고요. 저는 자원이 곧 권력이라 배웠습니다. 텍사스의 유전이, 중동의 유정이 세계를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유전 하나 없이 17개국의 유전을 자기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크라우스 군, 배가 막히면 어떻게 물량을 이동시키냐고 생각하고 있죠? 한국 해운사들은 인공지능으로 해협 봉쇄 구역을 피하는 최단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선단을 배치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자네는 텍사스 유전의 자부심을 느끼나요? 한국은 자국 영토 밖의 17개국 유전을 자국 영토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교수님이 꺼낸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 무역 상사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터진 그날 밤, 그들은 이미 17개국 현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유전 현장에서, 카자흐스탄의 협상 테이블에서, 아프리카의 항구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었죠. 이미 훈련된 대로 움직였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순간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작동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그리고 단기 위기를 넘기자마자 한국은 또 움직였습니다. 대통령과 실무진이 전 세계를 돌았죠.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 장기 공급선을 새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지도 자체를 다시 그린 겁니다. 중동 하나에 묶여있던 한국이 이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17개국을 자국 에너지망 안에 엮어버렸죠. 더 이상 중동이 한국의 급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급소가 된 겁니다. 한국의 기름을 팔지 않는 건 전 세계 정유 공급망을 스스로 끊는 행위였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건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였어요. 한국이 멈추면 자신들의 원유를 정제해줄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매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유를 문명으로 바꿔줄 유일한 공장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원 빈국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결국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교과서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저장 탱크 앞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석유 가격을 걱정할 때 한국은 이미 석유 이후의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자원의 흐름을 지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의 심장부에 한국이 있죠.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캐는 동안 한국은 석유가 흐르는 혈관을 장악하고 있었죠. 자원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흐름을 창조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는 그래도 이해가 됐죠.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꺼낸 다음 주제는 달랐습니다. 나프타. 플라스틱 원료 아닙니까? 그게 전쟁의 변수가 된다고요? 너무 지엽적인데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교수님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나프타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케이스. 여러분이 오늘 만지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전쟁 여파로 한국의 나프타 공급이 10에서 20% 급감하자 전 세계 제조업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줄었다고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른다는 게 과장처럼 들렸으니까요. 한국의 나프타 없이는 플라스틱 케이스 하나 못 만든다고요?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설비를 갖춘 나라입니다. 원유를 나프타로, 나프타를 다시 반도체 소재로 바꾸는 능력. 이걸 대체할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한국이 밸브를 살짝 잠그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문명이 멈춰 설 뻔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세계 최상위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죠. 그 말이 강의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나프타를 국가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단순히 수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분배하고 통제하는 전략 자원으로 선포한 거죠. 단순 수입국에서 자원 통제 국가로 진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제 능력은 단순한 산업 자산이 아니었어요. 외교적 권력이었죠. 한국 산업부 관리들이 워싱턴에 날아가 미 관료들 앞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중단되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5년 전으로 퇴보할 것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미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치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 미국 스스로가 가장 먼저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정제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로 원유를 문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가공해 문명을 만드는 나라. 이게 한국이 도달한 지점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름값에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은 조용히 다른 걸 챙기고 있었습니다. 헬륨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풍선 띄우는 그 헬륨 말입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가스입니다. 헬륨이 없으면 삼성과 SK의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 순간 전 세계 통신망이 흔들리죠. 한국은 전 세계가 석유에 눈이 팔린 사이 헬륨을 4개월치나 확보해뒀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첨단 산업 위기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한 거예요. 헬륨은 LNG 처리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조차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셰일가스가 미국의 무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프타와 헬륨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침으로 전 세계 산업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죠. 우리가 총구를 겨누는 동안 한국은 산업의 혈관을 조용히 틀어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협박하는 건 누구나 알아채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급소를 틀어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교수님이 새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LG화학의 공문이었죠.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 도입 결정.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맹국이 러시아와 거래를 합니까?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 아닌가요? 위반이요? 자네 정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몰래 거래한 게 아닙니다. 산업부가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접촉해서 달러외 통화로 결제할 시 2차 제재 예외라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먼저 허용한 거예요. 미국이 왜 그 거래를 허락했겠습니까? 한국이 나프타를 안 주면 미국에 들어온 공장이 먼저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역인질극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인질로 잡고 협상한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 증거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미국 미사일 부품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보고서였죠. 원인란에 적힌 단어. 한국발 나프타 부족. 한국산 나프타와 반도체 부품이 끊기자 미군 수송기 부품 생산까지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한국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제발 라인을 멈추지 말아달라고요.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공장 앞에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죠. 제가 동맹이 지켜줘야 할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미국 안보의 심장부를 조용히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나프타 재고량은 이제 나스닥 지수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들이 멈추면 실리콘밸리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다. 한국이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산 원료에 의존하던 동남아와 유럽의 제조 라인들이 연쇄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죠. 군함 한 척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밸브 하나만 살짝 잠갔을 뿐인데
전 세계 산업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사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시 어디서 물량을 빼오고 어디에 줄지를 결정하는 공급망의 심판으로 우뚝 선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동남아도 한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죠. 전쟁터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총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열쇠를 쥔 나라였죠. 전쟁터의 미사일은 금속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움직이는 지능은 한국의 나프타와 헬륨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전쟁의 지능을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시 미국의 안보조차 쥐고 흔들 수 있는 공급망의 절대자였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껏 지켜줘야 할 약소국이라 불렀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한다는 것, 동맹국이 적국의 자원을 사온다는 것, 그게 제 눈에는 배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교수님은 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왜 제재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압박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압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봤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해체했죠. 그리고 합법적인 통로를 찾아낸 겁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제재의 틈새를 정밀하게 뚫은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법으로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낸 거였죠. 미국이 설계한 제재망을 미국보다 더 정밀하게 읽은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외 통화 결제가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달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통화 체계를 활용하면 제재의 그물을 피할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이 제재의 공포에 질려 손도 못 댈 때 한국은 이미 결제망을 돌려놓고 러시아산 원료를 항구에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거래를 승인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 아래에 짧은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이 거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 군수품 생산은 30일 내 중단됨. 미국 스스로가 한국의 거래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문서에 적어놓은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를 미국 스스로 비켜간 겁니다. 한국 때문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역인질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자유진영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리가 중요해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요? 영하 20도의 공장에서 가치가 밥을 먹여줍니까? 한국은 자네가 말하는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더러운 곳에서 원료를 긁어 모아 기계를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러시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원유를 제공하겠다고 접촉해온 겁니다. 한국 전용 공급 제한이었죠. 이 첩보가 서방에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워싱턴과 브뤼셀을 덮쳤죠. 미국과 유럽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이 방위비를 청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러시아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했죠. 모스크바의 한 분석가가 탄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차갑다고요. 우리와 웃으며 거래하지만 결코 우리 편은 아니라고요. 그들은 오직 한국만을 위해 움직인다고요. 적조차 한국의 냉철함을 인정한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 가스관을 잠그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명분을 지켰지만 공장이 멈췄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와의 문을 걸어 잠그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그 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화학 원료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싹쓸이했죠. 유럽은 명분을 지키려다 얼어 죽어가고 있었고
한국은 실리를 챙기며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7,000톤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산 나프타 추가 도입을 위해 계속 접촉했어요. 공급망의 안전판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설치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는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업이 물량을 찾아오면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제거했죠. 완벽한 원팀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개별 기업의 영리함이 아니었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업이 전선에서 싸우면 정부가 후방을 지웠죠. 어느 나라도 이 속도로, 이 정밀함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정한 선이 세계의 경계라 믿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건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선 위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 자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만들어낸 거였죠. 미국 동맹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회색지대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나라. 그게 한국이 도달한 지점이었죠. 동맹은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동맹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절대 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한국이 러시아와도 거래하고 미국의 허락도 받아내는 이유예요.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한 겁니다. 제재를 만든 나라를 상대로 그 제재의 예외를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지금껏 유리성이라 불렀던 겁니다. 중동은 미국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사우디의 빈 살만도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도 결국 미군의 항공모함이 없으면 왕자를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중동의 우선순위라고요? 착각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문서 한 장이 그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랍어로 빼곡히 채워진 공문서였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걸프협력회의 6개국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 국가로 공식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외교적 예우였죠.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받지 못한 지위였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교수님, 저건 그냥 외교적 립서비스 아닙니까? 중동이 한국한테 잘 보이려고 문서 하나 써준 것 아닌가요? 립서비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원유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중동은 전쟁 중에도 한국에 필요한 원유와 LNG, 반도체용 헬륨, 그리고 농업용 요소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죠. 에너지 하나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를 살리는 패키지였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확약을 받아낸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동 국가들이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자국 해군력을 동원한 직간접적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미국의 영역 아닙니까? 중동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중동 해군이 한국 배를 지켜준다고요? 미 해군이 있는데 왜 그들이 직접 나섭니까? 권한이요? 크라우스 군, 자네가 에너지를 못 구해 어둠 속에 있을 때 한국은 중동의 왕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권한은 차가운 빈방에서나 찾으세요. 그 말이 강의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국은 왜 이 자리를 내준 겁니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중동에 소홀해진 겁니다. 더 이상 중동의 기름이 절실하지 않으니 공들여 관리할 이유가 없었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가장 정교한 기술력을 들고 중동의 심장부로 파고든 겁니다. 미국이 발을 빼는 순간 한국은 그 자리로 달려갔죠. 미국은 중동에 무기를 팔 때 온갖 제약을 겁니다. 사용 용도를 통제하고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을 약속했고 기술을 이전했어요. 중동 국왕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퍼졌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주권 국가로 대우해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요. 저는 중동이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나라들을 왕으로 대접하며 자신들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죠. 무기를 팔면서 주권을 함께 판 겁니다. 그리고 중동은 그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만큼 매력적인 파트너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순환고리였죠. 중동이 에너지를 제공하면 한국은 그 에너지를 가공해 반도체와 배터리와 스마트팜 기술로 되돌려줬습니다. 중동은 기름을 팔고 한국의 기술을 받았죠. 한국은 기름을 가공해 문명을 만들고 중동에 돌려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였어요. 이 완벽한 순환고리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사우디의 실세 빈 살만 왕세자가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을 약속받기 위해서였죠. 워싱턴 정가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동의 실권자가 위기 때 가장 먼저 한국에 전화를 건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과거 요소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요소 하나가 끊겼을 때 나라 전체가 흔들렸죠. 그 뼈아픈 경험으로 글로벌 조달 매뉴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그 매뉴얼의 핵심 파트너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한국의 위기가 오히려 중동과의 혈맹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패를 시스템으로 바꾼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방산과 에너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의 사막에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이 중동의 물 문제를 해결했죠. 식량과 물. 이건 중동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한국이 그 급소를 해결해 준 겁니다. 이제 방산과 에너지를 넘어선 생존 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기술진이 중동 현지의 모래바람 속에서 스마트팜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란 딸기가 중동 국왕의 식탁에 올랐죠. 그리고 그 감격이 지정학적 신뢰가 된 겁니다. 걸프협력회의와 한국의 전략적 에너지 비상 채널 가동 현황이 공개됐을 때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죠. 일본이 G7 지위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중동의 금고 열쇠를 손에 쥔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체를 선택한 나라의 결과였죠. 사우디 왕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과 80년을 함께했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무기를 만들게 해준 건 한국이 처음이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이유라고요. 자네는 돈으로 신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 기술을 나누며 운명 공동체를 샀습니다. 자네가 믿는 달러는 총성 한 번의 휴지가 되지만 한국의 기술은 전쟁 중에도 꽃을 피웠어요. 미국은 중동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동을 작동시켰죠. 지배자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시키는 엔진은 뺄 수 없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뺀 그 순간 한국은 그 빈자리에 엔진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진 없이는 중동도 전 세계 공급망도 돌아가지 않았죠.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중동이 미국에 굴복하는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동의 왕들이 스스로 한국의 시스템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미국은 그들의 석유를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은 그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이 금빛 문서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에너지도 졌고 외교도 졌고 공급망도 졌습니다. 그런데 무기만큼은 달랐죠. 전쟁의 최종 심판은 결국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왕자는 미국의 것이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을 여시기 전까지는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건 패트리엇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쏟아졌을 때
패트리엇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 발 쏠 때마다 수십억이 사라지는 거죠. 소모전으로 흐르는 현대전에서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공 시스템이 이 비효율 앞에 절망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굳혀버렸죠.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이 작동했습니다. 실제 교전 상황에서 이란발 미사일들을 가차없이 격추했죠. 펜타곤이 요격 성공률 데이터를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천궁은 그날 단숨에 중동의 강철 지붕이 됐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발로 차며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성능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패트리엇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에요. 성능이요? 창고에 없는 패트리엇의 성능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의 천궁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켰고 한국의 자주포는 지금 폴란드 평원을 달리고 있어요. 실제하는 실전의 힘 앞에 자네의 카탈로그는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할까 망설이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오직 실전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뤄왔던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중동전의 결과가 나오자 그들의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신뢰가 폭발했죠.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 실제로 미사일을 잡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세상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데 단 하룻밤이 걸렸어요. 납기를 보십시오. 미국산 무기는 주문 후 인도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수개월 안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내렸어요. 전쟁터에서 미래의 무기는 현재의 패배일 뿐입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KF-21이 등장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였죠. 블록 1단계임에도 압도적인 가성비와 유지보수 용이성을 선보였습니다. 중동, 유럽, 동남아 국가들이 도입 계약을 위해 줄을 섰죠. 유럽의 한 국방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5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행 배를 기다린다고요. KF-21은 그 기다림을 보상할 완벽한 선택이라고요. 중동을 보십시오. 이라크가 28억 달러, 사우디가 32억 달러, 아랍에미리트가 35억 달러. 한국산 방공망이 중동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제 중동 하늘의 주권은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통제하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천궁이 하늘을 막고 KF-21이 그 하늘을 날고 방공 소프트웨어가 중동 전체를 통제한다는 게 이게 총 한 발 쏘지 않은 나라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토를 보십시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나토의 표준 무기 체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나토의 항복이었죠. 7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방산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왜 나토가 한국 무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는 미국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미국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아무 불편 없이 한국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방산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가 장인의 예술품이라면 한국의 무기는 대량 생산되는 강철이었습니다. 소모전으로 흐르는 현대전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능력은 그 자체로 공포가 됐죠. 예술품은 박물관에 전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강철이죠. 한국은 그 강철을 쉬지 않고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탐내는 무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현무5. 사거리와 파괴력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괴물 미사일이었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유럽 국가 관료들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 성능을 보고
이건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며 탐냈다는 일화가 있었죠. 전 세계에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 시장의 판 자체를 새로 짠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무기만 팔지 않았습니다. 30년 뒤에 수리 부품까지 보장했죠. 창정비 체계를 함께 수출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수 공장을 뒤에 둔 동맹국들은 보급 걱정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통째로 사는 거였죠. 이게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자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의 방산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그 자부심은 한국의 미친 생산 라인과 실전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전까지 K방산은 가성비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전 이후 K방산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필수제로 격상됐어요. 한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무기고를 채워주는 유일한 시스템 공급자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시장의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서방의 방위 산업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새로운 제국의 병기창이었죠. 우리는 가장 비싼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러지지 않는 방패와 검 수백만 개를 지금 당장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박할 필요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상은 미국이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펜타곤과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터졌지만 그 결과로 세계 질서의 키를 쥔 것은 한국이다. 강의실이 굳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강대국의 수치를 배웠습니다. 국내 총생산, 군사력, 핵탄 두수, 항공모함 보유량. 그 수치들이 세상을 결정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수치 밖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측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죠. 자원 빈국이라는 말, 이제 한국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원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의 공급망 아래 들어온 겁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프레임은 이번 전쟁으로 영구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될 위기마다 17개국 대체선이 도착했습니다. 비축유가 정교하게 수혈됐죠. 공장이 멈추려는 순간 정부가 즉각 밸브를 열었고 그 사이 원유선이 도착해 창고를 채웠습니다. 이건 국가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었죠. 비축하고 방출하고 대체하는 이 정교한 순환이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인간이 설계한 가장 정밀한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국제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급망 수호라는 논리죠. 우리가 멈추면 전 세계의 문명이 멈춘다. 이 논리 앞에서 미국조차 한국에 함부로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적 필수 국가의 지위를 스스로 확립한 겁니다. 저는 방위비를 청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한국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이 사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죠. 전 세계가 폭동과 셧다운으로 고통받을 때 한국은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평온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망이었습니다. 어떤 미사일도 어떤 제재도 한국의 공장을 멈추지 못했죠. 미국도 이란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취약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 가장 조용한 나라가 세상을 바치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안보와 산업을 지탱하는 배후 공장이자 인류 문명의 중앙 처리 장치임을 증명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무기, 에너지 정제, 식량, 물. 이 모든 것의 핵심 노드에 한국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중앙 처리 장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죠. 한국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략적 자율성도 완성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러시아의 자원을 가져오고 중동 국왕들과 형제 결맹을 맺었죠. 기존의 동맹 종속 개념을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어느 편에도 무릎 꿇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한국의 무기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관리 매뉴얼 자체를 수입하려 했죠. 한국의 물류 관제 시스템을 통째로 사려 했습니다.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고 그 고통을 시스템으로 바꾼 나라. 그 노하우가 이제 전 세계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지식이 됐어요. 신뢰가 새로운 통화가 됐습니다. 전쟁 중에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판. 그 신뢰 하나가 전 세계의 자본을 한국의 산업 시스템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달러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인쇄할 수 없죠. 이스라엘 와이넷이 마지막 보도를 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요. 이번 전쟁은 한국에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갔죠. 전쟁의 화염 속에서 모두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유일하게 지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문명을 작동시키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그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총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인류를 살립니다. 필수 불가결한 국가. 이것이 21세기 세계사의 정답입니다. 강의가 끝나고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확신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유리성이라는 확신. 미국이 없으면 사흘도 못 버틴다는 확신. 그 확신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데는 단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늘 가장 시끄러운 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죠. 세상이 혼돈에 빠진 그 순간 가장 조용하게 움직인 나라가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었고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그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이제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